전 남편이 그 사람이 맞아요. 가만히 봐도 자신감이 넘쳐 난 매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약간의 자신감 부족한 사람 같은 생각이 들었고 자기 중심적인 정도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전 남편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건강하고 쾌활하며 사람들과 항상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마음을 주었죠. 전 남편과 친구 정한 씨는 성수동에서 수제화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 신발이 너무 예쁘고 튼튼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울렸고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 신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수제화 공장을 우연히 알게 되고 배움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작자가 장인에게서 여러 기술을 배운 후에 자신의 이름을 달고 수제화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시작은 아주 작았지만 계속해서 고객이 찾아와서 위치를 2번 변경했고 온라인 사업으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제작자는 전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다 남편과 운명적으로 만나 수제화 사업을 성공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객들이 가격 때문에 망설였지만 발이 편안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사업이 번창했다고 합니다. 운영을 관찰하고 나도 마음이 흠뻑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전 남편보다 정한 씨에게 더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정한 씨는 성격이 상당히 진중하고 무뚝뚝해요. 사람이 재미없고 연락해도 짧고 대답만 하니까 내 흥미도 사라졌어요. 서로 대화할 것도 있어야 하는데 정한 씨는 그런 게 없어서 내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난 계속해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꼬시면 자리에 나와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지만 그래도 진전이 없었어요.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밥을 먹자고 하면 겨우 얼굴 한 번만 보여주고 진전이 없었어요. 그냥 나를 거래처로만 생각하는 거구나. 내게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싶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 순간에 전 남편이 내게 손을 내밀었고 끝없이 외로움을 타던 나는 그 손을 잡게 되었어요. 전 남편은 매우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요. 연락하는 동안 미소를 지을 수 없었고 주고받는 메시지만 봐도 가슴이 뛸 정도로 내 취향을 완벽하게 맞췄어요. 계속해서 밥을 먹자고 연락을 했고 나는 흥분한 텅기는 척하면서 밥 먹을래? 라는 연락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니까 이 사람하고 연애하면 심심할 틈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금방 사랑에 빠지는 성향이 있지만 남자가 끊임없이 들이대서요. 아무튼 연애하자는 말에 고민을 했지만 정한 씨 같은 무뚝뚝한 남자보다는 더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은 그때도 그랬지만 최악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은 이상하게 살림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욕실 청소를 할 때 샤워 후 물로 빠르게 청소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 당신 오늘도 씻고 난 뒤 한 번 물 빠르게 했어. 그럼 물때가 생긴다고 말을 몇 번 해도 그냥 이렇게 했으면 충분하다는 거잖아. 나는 매일 락스를 사용하는 사람 때를 쓰지 않은 이상 충분해. 그건 당신 생각에서 벗어난 거야. 연락하는 동안 미소를 지을 수 없었고 주고받는 메시지만 봐도 가슴이 뛸 정도로 내 취향을 완벽하게 맞췄어요. 계속해서 밥을 먹자고 연락을 했고 나는 락스를 바르고 그 향기가 나면 매일 깨끗하게 씻는 기분이 드는데 몇 번을 말해도 나를 위해 그 정도도 못해줘. 과외도 너무해. 락스 바르고 싶으면 내가 하든가. 왜 나에게만 시키는 거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아 그리고 칫솔은 무조건 정방향으로 꽂아두라고 했잖아. 그래야 깨끗하게 보인대. 욕실 슬리퍼도 그래? 내가 신을 수 있게 정확하게 배치해둬야 해. 친구들도 그런 거래?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해서 새로 갈아 끼워야 해. 도대체 그 일을 언제 다 하고 앉아 있어? 나는 출근 안 해. 나는 집에서 논다. 다들 출근하면서 그 정도 살림살이는 다 하고 살아. 커튼도 한 달에 한 번 세탁하는 게 어렵다고 미루고 그래? 그게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야? 너는 놀고 나는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데? 우리 가게는 주말에 쉰다고. 아 그리고 그런 건 여자가 할 일인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해줘서 할 줄 몰라.
전 남편은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할 일을 하나씩 덜 할 때마다 생활비를 10만 원씩 깎아서 주더라고. 더럽고 치사한 행동 아닌가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일지라도 그 일은 다 못할 것 같았는데 출근도 하는 게 어려워서요. 사람이라는 것은 원단 공장에서 원단을 바르고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집안일을 하다 보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이번 달 생활비가 20만 원 더 들어야 하는데 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가로 20만 원을 보내줄래 맞게 받았다고요? 지난주에 친구랑 만남이 한 번도 없고 욕실을 청소하지도 않았잖아요. 회식 끝나고 피곤해서 대충 물로만 닦아 놓은 것 같아요. 매달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생활비에서 차감할 거니까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둘 다 같은 금액을 각자 나가서 생활비로 썼는데 당신 마음대로 덜 넣으면 어떡해? 당신이야말로 집안 보험 존중을 잊은 것 같아. 어떻게 동일하게 생활비를 내야 할지 모르겠어. 전 남편은 이유 없는 핑계로 다투기 시작하면서 저를 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사람은 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처음엔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밖에서만 화려하고 재미있는 척을 하면서 집에서의 본 모습을 숨기곤 했던 그 사람이었죠. 저는 그의 위장된 모습만 보고 지내온 것 같아요. 물론 결혼 생활이 지루할 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의미로는 오히려 지루함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집안일이 정말 시간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구두쇠인지 고기 반찬을 2개 이상 올리면 돈이 썩어나간다며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반찬이라니 제육볶음에 장조림까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의 반찬으로 생활비를 너무 낭비한다고 얘기했는데 제육볶음에 장조림까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재벌이라며 논리를 펴내니 정말 우스워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거 한 팩을 사봐야 얼마나 한다고 진짜. 재벌들은 이런 반찬은 안 먹거든요. 그래서 열받아 나물들만 죄다 묻혀서 올린 적도 있었어요. 이거 봐봐. 월초에 고기 반찬 2개 올렸더니 얼마니까 나물만 올리지. 생활비를 어디다 썼길래 이 반찬이 이렇게 부실하냐고. 당신은 나가서 5천 원짜리 커피 사 마시고 있다고. 그럼 사치 부리는 거 아니냐고. 5천 원짜리 커피 사 마시는 것이 당신에게는 사치야. 성수동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나가는 게 에러티커스 커더. 월세는 뭐 최대한 낼 수 있는 거니 아닌가 봐요. 근데 이건 좀 아니다고요? 당신의 소비 습관을 알아야겠어요. 앞으로는 가계부를 쓰고 매주 제게 보고해야겠어요. 제가 코웃음을 치면서 가계부를 안 쓰니까 이번에는 가계부를 안 썼다는 항목을 추가하고 제 생활비를 10만 원에 깎아야겠어요. 전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결혼 6개월 만에 살이 3kg나 빠졌어요. 원단 공장에서 노가다 수준의 물건을 옮길 때에도 빠지지 않던 살이 스트레스로 인해 빠지니 기분이 토할 일이었어요. 그것에 더해 결혼 6개월 차에 남편과 정한 씨가 갑자기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 번 물어봐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저 정한 씨랑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졌다고 하더니 같이 운영하던 수제화 가게를 폐업시켰어요. 매장이 닫히면서 당연히 온라인 상점도 최저가로만 판매하고 사이트마저 폐쇄시켰어요. 정말 황당했지만 남편은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열 거라고 말했어요. 응원은 해줘야 했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원단을 아프게 해 알고 있던 가게 사정이었어요. 남편은 공동대표이지만 대부분의 결정을 정아 씨가 내리는 경우가 많았죠. 남편은 주로 공장 일을 담당하고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오라고 마치 원단을 거래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과 협상을 위해 접대도 담당했죠. 디자인 등의 모든 것은 정아 씨가 혼자서 처리했어요. 남편은 기존 제품을 벤치마킹해 만드는 것만 알았죠. 하지만 갑자기 내 이름으로 수제화를 만들겠다며 나와 나의 마음을 쓰러뜨리게 했어요. 날려먹을까봐 걱정되던 찰나
남편은 이제 와서 수제화를 만들 건데 제대로 될까봐 걱정되었어요. 경력이 비슷한데 정아 씨가 오랫동안 담당해온 것을 생각하면 좋은 제품이 나올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것 없었어. 내가 만드는 것이 훨씬 예쁘고 장사도 잘 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실무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 그거 마음처럼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다른 곳에 취직하는 건 어떨 것 같아. 굳이 수제화 만드는 일을 목숨 안 걸어도 되잖아.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정하니 그 자식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 마누라도 나를 안 믿어주면 어떡하냐? 남편은 저에게 화를 내면서까지 고집을 부렸고 한번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이겨먹을 수 있겠어요? 남편인 결국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제화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고 정한 씨도 이에 질세라 본인의 이름을 건 수제화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인생의 동반자 수준으로 절친처럼 지내던 두 사람이 왜 갈라졌는지도 궁금했지만 두 가게 중에 과연 어떤 가게가 더 성공할지도 궁금했죠. 물론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 수준으로 처참하게 갈라지게 되었어요. 정한 씨네 수제화 가게는 장사가 호황을 이룰 정도로 잘 되었지만 남편의 가게는 3개월 동안 신발 하나 팔리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앉을 정도로 망을 봤어요. 남편의 수저는 디자인도 투박하고 마감 처리도 깔끔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들도 당연히 보는 눈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그렇게 퀄리티 낮은 신발을 몇십만 원이나? 저는 성수동에 위치한 가게에서 월세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주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땅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월세 또한 상승하여 마음이 무거워졌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더욱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노력보다는 교묘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기성 제품을 저렴하게 사들여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나섰다고 하니 누가 능동적으로 검증을 하는 시대에는 속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이 계속된다면 폐업이 아니라 민원 신고가 걸릴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상당한 노력과 자금이 소비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부조리한 행위를 멈추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기성 제품과 진정한 수제품을 구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절대로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여주었지만 똑똑한 소비자들에게 속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침내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제가 받았다고요. 몇 안 되는 고객들이 전부 가게에 나타나 환불을 요구했고 소송까지 걸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전 남편이 자기 성격을 드러냈답니다. 소가 소상과했다면 판 것이 잘못된 거죠. 왜 속겠어요? 미리 알아보고 샀어야지. 왜 속느냐고 이런 행동에 열받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 속도가 터져나가려는데 결국 전 남편은 수제 신발 사업을 폐업하고 결혼 1년 만에 우리 부부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와야만 하는데 내내 집에서 놀고 먹고 하게 된 전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부엌에 들어가면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주방 문턱을 밟지도 않고 있다니 정말 이혼을 했는지 막 엄마가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밖에서 일하고 온 내가 원단 공장에서 힘들게 일했다면 라면 하나를 끓이지 못해 퇴근 후에 나를 시킨다고 하네.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가장한테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하는 게 네. 퇴근 후에 라면 한 그릇조차 끓여 먹지 못하는 당신이야말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계속 일하다가 들어온 사람을 위해 나는 밥을 차리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아,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한 것 같아. 너는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고. 한두 번은 그냥 참고 내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지만 아니어야 했던 거야. 내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지쳐만 가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 당신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 내가 이 집에서 실질적인 가장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무시받기 싫으면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떨어.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나가서 일이라도 하라는 소리야. 돈을 안 벌고 싶어서 안 벌겠다고. 내가 되면 모두 벌어올 거라고 그랬어. 어떤 때가 그랬더라고. 최근에 정안신에서 가게 소식을 들었어. 손님이 몰려들어서 직원도 채용하고 장사가 너무 잘 된다더라. 그리고 후배들까지 양성한다고. 누가 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계속 자빠져서 잠만 자다가 일어나면 게임하고 집에서 하는 행동만 보면 앞날이 뻔하지. 내가 그렇게 말을 좀 했다고 사람 눈깔이 뒤집혀서 긴장이 뻔해지는 거야? 저와 정한 씨를 비교하면서 화답했다. 날 무시하고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항상 그 새끼와 비교당했는데 이젠 마누라인 나를 무시하고 두 사람을 비교하다니. 내게 날 침략하는 말이야. 너무 겁이 나. 가족이라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없어.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야. 시계를 향해 던지는 건 아니겠지? 너무 놀라버렸어. 화도 나지만 내게 시계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 못해. 시계가 맞았다면 어쩌나. 전 남편의 행동을 이해 못했어. 시계가 날아올 뻔했는데 맞았을지도 몰라. 분노에 가득한 전 남편에게 겁을 먹었어. 공포에 뒤집힌 상황에서 우뚝 서야 했어. 그 모습을 보며 전 남편은 더욱 망나니처럼 굴었어.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집안 물건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말이야. 매일 눈물을 삼키며 물건을 치웠어. 더 망해지는 게 당연한 결과였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물건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서워서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매일같이 울며 버티다가 저의 눈물을 보면 득달같이 알고 쫓아와 지랄을 해대더라고요. 처음에는 참았다가 결국에는 물리치지 못하고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이혼하자.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매일 나에게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는 당신을 견디기 어려워.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면 공포야.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나랑 이혼해서 잘 될 것 같아 란 생각이 들었어. 원단 공장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번다고? 내가 이혼을 요구한 거야? 내가 가진 재산은 다 털 거야. 내가 앞으로 대성할 사람인데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잖아. 살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말을 마치고 짐을 싸서 전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누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씻지도 않고 게임만 하는 녀석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매일같이 말로만 대답하는 녀석이야.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뭘 해냈어? 솔직히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채팅이나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루저 주제에 대해 얼떨결에 다 말했어. 아, 너 진짜 어디서 큰 소리 치려고. 이게 호랑이가 무섭다는 걸 모르고 바로 대들어. 혼자고 해봐. 몸에 손대봐 그대로. 대신 내가 지금 어디 하는지 잘 알아. 전 남편은 고수다라며 멈칫하더니 간신히 분위기를 풀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전 남편은 한참 후에 겨우 침착했어. 마침내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어. 그래. 내가 원하는 이혼 도장을 찍어줄 테니까. 그나저나 너는 아주 각오를 해야 할 거야. 농차가고 벤치다 이 말을 해주었어. 너는 얼마나 벤츠 같은 사람인지 결혼 후 알게 될 거야. 알았어.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쯤 된 후 이혼했어요. 저는 이혼을 제안한 그날부터였어요. 3개월 동안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가정의 재짐을 친정으로 옮기고 친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혼을 고백했을 때 친정 부모님은 얼굴색을 변하게 했고 그 후 내 결혼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분노하셨습니다. 원단 공장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장님은 저를 자신의 딸처럼 대우해 주셨습니다. 내가 강한 첫 인상을 주었다고 해서 사장님이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또한 같이 일했던 정원이라는 사람은 신중하고 견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 상대로 이상하고 허세 부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알아차렸지만 내가 노력해도 결국 결혼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가족처럼 대접해 주시고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정한 씨는 원단 거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과 정한 씨가 함께 일할 때는 정한 씨가 내 고객이었지만 이혼 후에는 서로 다른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분위기가 어색할 것 같아서 정한 씨 거래를 다른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정한 씨와 따로 마주칠 일이 없었는데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서로의 소식을 모르고 있던 중 저희 직원이 정한 씨의 가게에 납품을 가서 비밀이라고 하면서 제 이혼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비밀로 할 사안은 아니지만 직원이 입방정을 떨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겠어요. 그날 저녁에 정한 씨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는 직원을 좀 원망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다고 해요? 괜찮으신지 모르겠고 마음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뚝뚝한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고 위로의 말을 건넨 것에 놀라며 아무 말 없이 정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서 전화를 끊으려는 것을 막고 왜 전 남편과 정원 씨가 이별하게 되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정한 씨는 한참 동안 매끄럽게 대답하지 않던 끝에 결심을 한 듯 제게 말을 해주었어요. 만나서 얼굴을 보고 직접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전화로는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가 시간이 된다면 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정한 씨와의 만남은 서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어색한 분위기로 시작된 식사는 마무리되면서 각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찡했어요. 연락도 자주 받고 식사도 여러 번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솔직히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하지만 거래처 사람 대하듯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담스러운가 싶었죠.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제가 관심을 표현한 사람이 몇 없는데 자주 식사도 하러 나가고 연락도 하고 하니까 그놈이 갑자기 노선을 틀더라고요. 갑자기 저 대신 공장에 나가서 아픔을 받아오겠다고 하질 않나? 연락도 하고 만나자고 약속도 잡는 거가 탔고요. 제가 관심을 가진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빼앗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전 남편이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홀라당 그 인간의 가면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자식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남자친구 있는 여자들 꼬셔서 사귀고 버리는 거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죽일 놈으로 불리고요. 저한테도 엄청난 자격지심이 있어서 제가 칭찬이라도 받으면 귀를 쓰고 칭찬을 받으려고 저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던 놈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씨의 말을 빌리자면 전 남편이 저에게 들이댄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정한 씨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어떻게든 저를 빼앗아서서 이겨먹으려고 저에게 들이댔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한 씨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다는데 눈치채지 못하고 전 남편에게 멍청하게도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사장님도 인정한 심지가 고든 사람인데 제가 눈이 멀어서 이 사람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요. 제게 한 발자국만 더 다가와줬더라면 제가 더 인내심 있게 기다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물론 제가 전 남편에게 홀라당 가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요. 그때 조금만 더 표현을 했었더라면 우리 사이가 달라졌을까요? 그랬더라면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며 마음고생할 일도 없었겠죠. 제 인생의 뿌리채 뒤흔들린 기분이라 이상해요. 많이 늦어버렸지만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뒤틀린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그게 마치 인생 최대의 용기를 짜는 것처럼. 얼굴까지 빨개져서 말을 하는데 사람이 아직 저에게 마음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정한 씨의 소극적인 모습과 비례하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먼저 만남을 리드하고 먼저 연락하고 지치지 않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제가 정한신에 있는 회사 직원에게 말을 해서 정한신의 가게 납품일도 다시 내가 맡게 되었어요. 그 만남을 계속 처리했고 빙자해서 데이트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누었어요. 그렇게 2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낸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돌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정한신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정한씨가 미리 집에 이야기를 잘 해주었는지 정한신의 부모님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아픔으로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며 꼭 안아주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이런 끈끈함이야말로 진정 제가 원하던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무탈하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공장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구두가게를 하고 장사를 불미스럽게 접게 된 이후에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았겠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번에는 수제 가방을 만들겠다고 설치기 시작한 거죠. 우리 공장에 찾아와서 아주 당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원단을 납품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제가 거래했던 가격으로 충분히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2년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서로 잘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어디서 그렇게 독한 언사로 나타나서는 말을 던지고는 과거의 일로 불평을 하고 있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정말 다르다.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또 자식들에게 물건을 안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당신과는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다른 가게를 알아보라고요? 전 여전히 전 배우자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그 여자가 나에게 공급하지 않아 달라고 앞뒤가 막는 것도 남자에게 편이다. 이혼하자고 말한 후에도 왜 내 발을 막는 건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신에겐 싸지 않이 2배의 가격으로 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가게로 가봐. 이 미친 녀석이 어딘지 알면서 얼굴을 들이어 사장님, 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야 하나요? 왜요? 그 여자가 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내 놈 같은 여자는 언제까지 복수를 하는 거야? 미련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여자가 재혼하면서 내 같은 소리 없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 재혼하겠지? 이제 제 이혼 소식이 듣지 못했다기 때문인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야? 그런데 재혼이라고? 누가 어디 정신이 있는 사람이 돌싱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 얼굴로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정말 제가 외출해서 돌아와 마주친 게 전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전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오젠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겸손해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다 풀어 살아버리다가 마침내 그의 찌질한 내면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어디서 또 자상을 듯한 놈을 만난 건데? 티가 나서 재혼을 한다 해서 재미있어 하지만 이젠 장차 누구와 결혼할지를 봐야 할 것 같아. 사실상 이 영애는 너처럼 냅장 빼고 느긋한 한이 있겠지. 구별로 얼빠진 사람을 찾는 척하는 척하고 너를 선택했던 건데 앞으로는 이럴 때 가봐 그 말이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남편의 말 잘 들으면서 살겠느니 현실이야. 아찔해져야 했어? 나는 그냥 놔뒀지. 내가 절대로 꿋꿋이 이기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든 그 사람겠어. 영애도 그 소문 없을까 보는 걸로. 누가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물으면 당연히 칭찬을 헤매봐. 정해진 신씨라고 동안을 당연히 통과해도 놀란다. 가게가 매우 번창했어. 온라인 사업까지 확장해 가죽 제품과 장신구를 생산하기 시작했어. 그곳에는 물리야 할 것 같아요. 얼굴이 물들듯 변하더라고요. 당장 내게 나타나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미치게 되는 걸 보고 싶어서.
너가 망하길 바라서 병원까지 가는 거야. 도대체 넌 뭐냐? 우리가 널 망쳐서 일부러 결혼까지 해? 너 그 정도 가치 있는 놈이야? 내가 널 엿먹이겠다고 해서 내 삶을 바칠 건데, 아이고 너,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너무 무섭게 눈이 뒤집혀 나한테 돌진하려 했어. 근데 우리 사장님은 지켜보다가 마대를 들고 와서 족패기를 돌렸어. 아파서 죽는다고 소리치면서 주랭랑을 물고 있는 전 남편은 그 뒤로 우리 사장님한테 무서워서 공장 인근에 못 다녀가더랬어. 그래도 그 자식은 확실히 정상이 아니었어. 나랑 정한 씨랑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품위 있는 흰색 정장을 입고 등장했어. 깽을 쳐주겠다며 옷도 차려입고 나타났는데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건 정아 씨가 전부 고등학교 친구들을 결혼식에 초대했기 때문이야. 전 남편이 고등학교 때 죽일놈지라는 별명이 있었잖아. 여자친구들 뺏고 다니면서 헤어지는 일을 반복해서 해왔었거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동창들이 다 전 남편을 발견하고 소리쳤고, 이 미친놈이 왜 여기 나타나냐며 남의 결혼식에 나타난 거야? 신랑까지 빼앗아 보려던데, 야, 흰색 정장이 뭐야? 진짜 미치도록 하는 거 아니냐? 쓰레기 처자, 내가 겪었던 거 생각하면 그러한 쓰레기 자식 정말 빨아먹어도 시원찮아. 결혼식장 입구에서 전 남편을 발견한 동창들이 에워싸고 있었어. 각자 얘기하면서 개지랄을 하던 거지. 너는 양심이 있는 거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정한 씨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남의 여자 빼앗는 취미는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한 거냐고. 나이를 먹여서도 여전한 거라며 삿대질을 하던 거야? 사람들이 에워싸고 얘기한 뒤에 쪽팔림을 받았기 때문에 전 남편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대. 내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이없어 하더라고. 신랑 대기실에 온 내가 모르게 고소해 웃음이 났어. 나도 드레스를 입고 한마디라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웠고. 어쨌든 그날 결혼식은 잘 마쳤고 나와 정아 씨는 잘 살고 있어. 전 남편이 하는 수제 가방 업체도 망해가고 있어. 뭐 얘기해야 할까? 그런 태도로 사업을 하면 잘 되면 또 이상한 거지? 더구나 가방과 구두가 얼마나 다른지가 인상 깊다고 하니 말할 게 뭐 있겠어. 결국 돈을 다 잃고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울면서 산다고 하더라고. 참 좋은 일이야. 정한 씨의 사업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중이야. 이번에 쇼핑몰에 입점하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팝업 형식으로 3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지만 개인 사업으로 이 정도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이 들어요. 이대로 잘 성과를 거둬서 백화점에도 언젠가 입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기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우리 부부에게 기다리던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에 없던 아이가 예상치 못하게 들어와서 이제서야 제 자신도 제 짝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새 생명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한 시기입니다. 아기를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거예요. 예전 아픔만큼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성공하시길 바래요.